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입니다. 네, 증시의 본격적인 하락세가 오는 10월부터 찾아올 거라는 경고가 미 국방부 자문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이 올 들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 거래가 줄면서 증권업계 실적 부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이른바 P2E 서비스를 본격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오늘은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오늘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08% 오른 2,667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7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1,7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기관만 1,9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전날보다 0.44%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2,500억 원, 기관도 370억 원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3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예, 코스닥이 오늘 약세를 보인 건 뭐 때문일까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펄어비스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펄어비스는 중국에서 출시한 검은 사막 모바일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2조 원가량 증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또 시총 3위인 LNF도 기관의 매도에 1.81%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네, 이 참 개인 투자자들께서 가슴이 아프실 텐데요. 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는데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치보다 7천억 많은 매출 77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51%나 늘어난 수치고 증권가 예상치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4,500원까지 내렸고 전날보다 200원 내린 6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이게 주가가 좀 실적 따라 좌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던데 삼성전자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이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불투명한 전망 때문인데요. 예. 환율이 이달 초 1,200원 초반에서 빠르게 올라서 오늘은 1,27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먼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월 25일부터 무려 2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5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이제 6만 전자도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이제 봉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생산 차질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반도체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한 날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또 지금은 이유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늘 거래가 재개됐잖아요.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르락 내리락 시소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 4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는 한 9%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전 10시부터 하락으로 전환하더니 결국 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만 2천 원에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 재개 첫날이고 또 빨리 이제 팔고 나간 투자자도 있고 좀 더 관망하자 아니면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 좀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죠. 네,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1위 기업인데요. 예. 이제 국내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한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매년 한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한 45%로 1위를 지키고 있고 뭐 덴티움이나 디오, 메가젠 같은 2위 그룹과는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거래 중지 중인 1분기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영업이익도 2배 정도 늘어나 이제 5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 어떻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의 성장성에도 뭐 전망이 밝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기업이 점유율에 나오는 것처럼 1위 기업이라는 데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횡령 사건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경영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진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3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기업 펀더멘탈이 워낙 탄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개월간 이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 이슈로 이제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하락에 따른 좀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본격적인 하락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미국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은 증시 하락세가 오는 10월부터 본격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미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은 비정상적으로 풀렸던 유동성이 회수되면 10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이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The Fed is raising rates, but they're kind of doing it slowly. The supply chain is breaking down, but it also doesn't all break down at once. The impact of the sanctions takes a while to kick in. So all the factors that we've discussed will have a very negative impact on stocks, but not right away. It'll be a downtrend, but I would expect perhaps a more severe turn of events in the fall, maybe October. 여러 섹터 가운데 기술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 they don't have that, impetus, if you will.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very dependent on low interest rates. So the combination of higher interest rates, the end of the pandemic, could lead to a very significant tailing off in tech stocks. Now, are there sectors that look interesting? Yes, I would say energy stocks. 리카즈는 현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할 업종으로 에너지를 꼽았고 구체적으로는 엑슨모빌, 쉘, BP, 토탈, 쉐브론 등을 들었습니다. The answer is oil, natural gas, and uranium if you want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So we can't get away from it. They're going to do well. The stocks have been beaten down. So it's an interesting sector. 그간 저서를 통해 안전자산인 금 보유를 주장해왔던 만큼 포트폴리오의 10%를 금에 투자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금을 캐는 채광 기업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합니다. But often companies like that have difficulty raising capital to exploit the resource. So they get bought out by somebody bigger, Barrick Gold, Newmont Mining, IM Gold, some of the biggest gold companies in the world come along and buy up all these junior miners. So then you can make money not only on the gold, but on a buyout premium from the buyer. And that's attractive. 다만 다가올 대세 하락장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보다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Have some liquidity, have a larger than normal allocation to cash, maybe even 30%, because you won't get hurt in a downturn. And when the downturn comes, you'll be able to go out and buy some bargains. Other people will be stuck in losing positions or things they can't get out of, but the person with cash can go around and buy up things at a deep discount.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뉴스는 단연 이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입니다. 6년 동안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렸다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가 사건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세 차례에 걸쳐 6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사실을 내부 감사 결과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횡령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결정한 지난 2010년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었습니다. 과거 은행권에선 2005년 조흥은행 자금결제 담당 직원이 공금 400억 원을 빼돌려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2013년에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90억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자금관리 체계가 엄격한 5대 시중은행의 본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입니다. 횡령 액수도 지난해 한 해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적발된 규모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특히나 우리은행이 10년 동안이나 이러한 횡령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자금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역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해보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그럼 봐야 되겠죠. 검사하면은 이제 또 건설성 위주로 보고 이제 시스템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내부 제보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장중 한때 6%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최우선인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하필 이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첫날, 이 재개 첫날에 또 다른 횡령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은행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수백억을 횡령을 하는데 10년이나 모를 수가 있죠?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불안했던 게 아니냐라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대다수 시중은행 시스템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인출하기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먼저 예. 첫 번째로는 그 자금을 관리할 때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따로 있고 또 법인 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 이중 삼중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서 인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법인 도장과 통장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한다면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반대로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혹시 공모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초점이 수사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이 했든 뭐 여러 명이 했든 간에 어쨌거나 이 관리자들도 사실상 명백하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것도 미국의 금융 제재 풀리면서 송금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횡령 사건이 발각이 된 건데 예. 그 사건이 뒤늦게 파악됐다는 점 때문에 횡령 당시 은행장들은 물론이고요. 또 그 이후에 은행장들 역시 관리부실 책임을 피하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장이었던 이순우 행장을 비롯해서 또 이광구, 손태승, 권광석 행장 그리고 현재 이원덕 행장까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독 당국 쪽 책임은 없습니까? 금감원도 이제 시중은행들 정기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그 금융감독원의 집중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라고 하는데
당시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이 검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거든요.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대규모 인력이 금융사에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뭐 먼지털이식 검사다라고 네.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합검사에서조차 횡령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원보 금감원장 작년 8월 취임식 직후에 검사제도 개편을 공언했었거든요. 예. 사전 예방적 검사 통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 원장의 검사제도 개편론도 무색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먼지털이식 검사 안 하겠다. 채찍보다 당근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국도 책임을 좀 피하기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현장 검사를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통상 이 금융사고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짧게는 뭐 며칠 걸리기도 하고 예. 몇 주가 지나야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금감원 내부 관계자 말을 빌자면 지금 사안 자체가 좀 상당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걸릴 것이다.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 자체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쪽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좀 더 빨리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은행 영업에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돈을 다루는 은행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신뢰도 하락에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고 조사 통해서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크게 부각될 경우에 고객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은행 수익은 물론이고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이 알려진 뒤에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주가 장 초반 크게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주가 불안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횡령 사건이 시중은행들의 고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라고 판단이 날 경우에 다른 은행들에게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제목은 우리은행 돈은 우리 돈으로 정해봤고요. 또 해시태그는 600억 횡령으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자금난에 몰린 한국전력이 채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발행액이 올 들어 벌써 1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자 비용이 폭증할 전망입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기름값은 오르는데 전기료는 이제 못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자가 심해져서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채권 발행액이 지금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전력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4월 21일 기준으로 집계한 올해 채권 발행액이 12조 1천억 원입니다. 예. 지난해 연간 발행액을 보시면 11조 7,700억 원이었거든요. 올해가 이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전체 발행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전은 이번 주 화요일에도 3,200억 원가량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오늘 또 5천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 예. 주 8,200억 원을 발행을 한 건데 이것까지 더하면 한전이 올해 벌써 발행량은 1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또 발행을 했어요. 자금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한전은 지난해 5조 8,600억 원,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예. 자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사서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예.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졌지만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상승이 더 가팔랐기 때문에 1분기에는 지난해 연간 적자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 올해 연간으로도 20조에서 30조 원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이네요. 그렇다고 뭐 전기를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채권으로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을 이렇게 대거 발행하면서 이자 비용이 폭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지불하게 되겠죠. 예. 작년에 한전의 그 금융 손익을 보니까 1조 8천억 원대 손실이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등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역산을 해봤습니다. 2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올해는 더군다나 금리가 더 올랐죠. 그래서 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한전이 발행한 채권 금리를 보면 물론 만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지난 2월만 해도 2%대에도 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 발행 금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3%대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금리는 오르고 발행량은 역대급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작년 이자 비용 2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이자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채권시장 관계자들을 취재 과정에서 복수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공통적으로 한전 채권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채권시장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전 채권 발행량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은 맞고요.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금리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전은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자 비용이 수조 원이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기요금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늘 인수위에서도 전기료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단 한전 측은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또는 정부 출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예. 인수위가 오늘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한국전력 적자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정부가 그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1, 2분기에 동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이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 현재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연간 올릴 수 있는 그 캡이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금을 올려도 올해 한전이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늘 인수위 발표로 한전 주가가 장 후반에 8%대 급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제약 사항들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요금 인상한다고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제목은 전기료 올려도 한전은 역대급 적자라고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한전 채권 물량 폭탄, 전기료 인상 가능할까라고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P2E 게임 출시를 막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 출시는 열어주되 출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확인해가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이게 유저들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서 플레이 앤 언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결국 블록체인 게임은 웰메이드 게임이 시작이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웰메이드 게임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붙이면 더 재밌어집니다. 지금 내가 만든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 게임이다라는 거를 네, 국내 게임사들 일명 돈 버는 게임이죠. P2E 신작을 내놓으면서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번 사안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P2E 게임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P2E란 말 그대로 플레이 투 원, 돈을 버는 게임인데요. 네. 근데 다만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는 얻은 돈과 아이템의 소유자가 게임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사에서는 이 아이템을 팔거나 돈을 받고 아이템을 팔 경우에는 제재도 많이 하고 감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통해서 번 재화나 이런 것들이 소유가 게이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뭐 돈을 벌더라도 이것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유권 여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게임사들 뭐 신작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는 어제와 오늘 각사의 첫 P2E 게임인 크로매틱 소울과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각각 정식 출시했습니다. 넷마블은 어제 P2E 게임 신작인 골든 브로스를 필리핀에서 얼리 액세스 출시했고요. 특히 넷마블은 올해 출시 예정 게임 12개 가운데 절반이 6개가 P2E 게임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위메이드도 올해 100개의 블록체인 게임을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국내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P2E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P2E 게임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시선을 돌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국내 게임사들도 뛰어들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P2E 게임으로 엑시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네. 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보면은 그래픽이 굉장히 수려하다거나 뭐 게임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P2E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소위 대박을 낸 겁니다. 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게임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단순 노동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고요. 게임이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하루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270만 명을 기록했고 또 이 국내 3N사보다 게임사 매출을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해 하반기 매출을 보시면 뭐 3분기에는 9,914억, 4분기에는 5,885억까지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의 게임의 인기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토큰의 가격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최고가 대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오랜 기간 이렇게 기술을 축적해온 국내 게임사 입장에선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네. 뛰어들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P2E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새로운 매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P2E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됐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는 그런 강한 성격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자신들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게임주들 주가를 보면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P2E 게임 주가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임동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네, P2E 게임을 이미 시장에 내놓았거나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지난해 출시한 P2E 게임 미르포 글로벌이 흥행하면서 11월 23만 원대까지 쏟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7,500원까지 급락한 상황인데요. 매출 증가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또 이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60% 이상 떨어졌고 네오위즈 또 카카오 게임즈도 30% 이상 빠진 상황입니다. 네, 신작 부재와 함께 지난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하게 오른 부작용이 나타난 셈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이슈에 따른 성장주의 전반적인 하락세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P2E 게임 출시가 반등의 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P2E 신작들이 쏟아진 만큼 성과를 낸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대감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넷마블에 대해 다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은 P2E 게임 A3와 바람의 나라를 통한 유의미한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P2E 게임 성공 역시 작품성과 이 재미가 전제돼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유저 유입이 계속되고 이탈이 없어야 게임의 코인 이코노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P2E 게임들이 쏟아진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진출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P2E 게임이 업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P2E 게임을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게임이 재밌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뭐 저희도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좀 보고 싶긴 한데 국내에선 출시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P2E 게임은 아예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조차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접속조차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국내 게임사들은 그래서 P2E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이 국내에서 유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쉽게 포기하긴 또 어렵습니다. 물론 P2E 게임을 출시 중인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넷마블의 경우 73%, 예. 위메이드 53%, 컴투스 홀딩스 40% 정도 되죠. 예. 하지만 이 국내 시장 매출의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는 뭐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뼈아픈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입니다.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어떤 근거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내 게임법 때문인데요.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법 규정에 따르면 게임에서 얻은 재화는 환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 또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행성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위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P2E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게임위는 지난 1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에게도 P2E 게임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전달하며 사실상 국내 P2E 게임 출시를 막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P2E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국내를 포함해서 중국 등 몇 개 국가에 불과한 데다가 슈퍼셀과 같은 해외 유명 게임사들도 P2E 게임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국내 게임의 글로벌한 위상이 좀 규제에 발목 잡혀서 우리나라 게임사의 뭐 이렇게 위상이 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원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위에서 어느 범위까지가 사행성인지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무작정 안 된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서비스를 좀 제공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키워드 장사 노, P2E도 재밌어야 성공한다로 잡아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P2E, 게임은 도박이 아니에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 들어 10% 이상 하락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지수 하락과 거래 대금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역대급 수익을 거뒀던 증권사 실적도 반토막 났습니다.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악재는 더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 그동안 채권 보유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는데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운용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트레이딩 쪽에서 좀 실적이 감익한 부분 들 수 있겠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전체 운용 손익 쪽이 트레이딩 쪽이 한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감익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충격이 컸던 NH투자증권은 1분기 어닝 쇼크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나란히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증권사들은 1분기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2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경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 별다른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심이 위축되면서 화려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증권주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김 기자, 뭐 이렇게 증권주들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뭐 어닝 쇼크 규모도 그렇고 주가 하락폭도 그렇고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게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나 거래 빈도가 아주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35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다 더하더라도 하루 평균 19조 원 겨우 채울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유입되는 돈의 크기도 줄었지만 최근의 시장 특징은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을 비교한 시가총액 회전율이라는 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0% 정도, 코스닥은 970%까지 달했었던 것이 이제는 100에서 200% 정도로 아주 둔화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 같은 걸 하루에 10번 정도 사고 판다. 이 정도가 이제 작년
상황이었다고 네. 한다면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거래를 할까 말까 한 정도다 이렇게 많이 거래가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구경의 SK증권연구원의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네, 2020년 한 5월부터 한 1년 정도는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그런 호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걸 가정하면 오히려 지금의 증시 거래 대금 둔화 과정이 정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일회성으로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김 기자, 지금 뭐 거래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증권사들이 중개 업무만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자금으로 운용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규모도 이쪽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여기도 부진합니까? 앞선 리포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위축을 가장 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급격한 추세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이나 대출 마진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 자본금을 키워서 주식이나 채권 운영에 적극적이었던 개별 증권사들은 키운 규모만큼 그대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네. 이게 시장의 기준으로 보는 지표가 3년물 국고채 금리인데 올해 1월에 1.8% 정도이던 것이 이게 가파르게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네. 얼마 전에는 장중에 3%를 넘기도 했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2.89%를 찍고 있으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령 이제 증권사 추정 손실이 많게는 9천억 원 정도씩 다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봤을 때 증권주를 예측하는 그런 부담감이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들 지금 52주 신저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분간은 이런 증권주들이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자기 자본을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키운 곳을 이제 대형 증권사로 보는데 그중에서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비중을 보면 나머지 증권사들도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 사업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중개 비중을 27%, 자기 자본 운용 비중을 한 38% 정도로 갖췄던 게 2018년 지표인데 네. 이게 2021년 들어서 사업 구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식 중개, 개인의 주식 거래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자금 운용을 가지고 하는 수익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거래가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어떤 채권 금리가 당장의 수익을 많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가 ROE라고 하는 그 지표가 네네.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이 ROE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0%가 넘을 정도로 아주 돈을 잘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대형 증권사나 이 뭐 거래를 많이 하는 개인들을 의존하는 곳들이 다 10%, 그 10% 미만인 곳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더 벌기 어렵다라는 게 올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어지는 전망들이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네. 그런 것은 아니어서 증권주가 지금 많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더 길게 기간을 두고 본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6에서 7% 정도의 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장 많은 배당을 준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포인트로 두고 증권주에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조금은 약간 어떤 방어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권주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동학개미 떠나니 신저가 증권주 바닥은 어디로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결국엔 수수료, 반짝 호황도 끝, 동학개미 잊지 마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와 배달앱 업계가 요즘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다회용 배달용기 확산 사업에 함께하기로 한 우아한 형제들, 위대한 상상, 쿠팡이츠 등 배달업계. 다음 달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등 3곳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할 식당 500곳 모집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뗍니다. 지난해 10월 시범 사업에는 요기요 한 곳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배달의 빅3가 모두 참여하고 지역과 점포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관건은 비용입니다.
다회용기 세척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전부 고려하면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당장은 서울시 예산 지원이 있다지만 언제까지 지원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데다 서울시가 다회용기 사용을 장기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업 부담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걱정거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9단계 세척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다시 사장님들한테 되돌려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해서 그게 그냥 무엇보다 앱에 관련 기능을 추가해야 하고 소비자 유인을 위한 프로모션에 광고 공간을 다회용기 홍보를 위해 내줘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내부 자산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확대할수록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주들이나 소비자들의 호응도 미지수입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다회용기 도입 시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비용이 또 들 건데 그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 그거에 대한 비교도 아마 필요할 거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더 내고서라도 다회용기로 받아볼게요 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아직 이 같은 우려에 서울시는 올해 다회용 배달 용기로 음식을 주문해도 요금을 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는 선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물리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건데 다만 건당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들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회수하는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운영 노하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해당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비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배달앱 외에도 식당과 소비자, 배달 대행업체 등으로 시장 관계자가 분업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책임 지우기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다회용기를 수거, 회수, 세척,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회용기 확대로 사회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 보조도 가능하지만 막대한 재정 지원이 들어갈 수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액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석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나온 만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전국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약 551만 개.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들이 입은 손실 규모는 총 54조 원입니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과세 자료 등을 받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입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소상공인 손실 규모가 나온 만큼 인수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손실 지원 때마다 이른바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여행업 등도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이익이 줄어든 만큼 전액 보상하고 하한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조정 등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세제 세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최고 관심사인 지원 규모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업종별 피해 정도, 그다음에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이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정확한 차등 액수는 우리 추경 발표 시에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방역 등의 비용도 담기는 만큼 구체적인 손실보상 규모를 정할 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손실 지원에 이미 총 31조 6천억 원이 지원된 만큼 전체 손실액에서 이를 제외한 20조 원대가 현금 또는 금융세제 지원 등으로 보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렇게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고민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물가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앞으로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예상되는 추경 규모는 35조 원 내외.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대선 공약인 50조 원보다 줄여 잡았지만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추경 편성 총량이 커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한국은행도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이는 다시 시중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규모가 너무 이제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금리를 또 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는 적자 국채는 추가적으로 한 10조 원 내외 정도로 찍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가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한 30% 정도가 자영업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살려주어야만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4%를 넘어선 물가, 1,000조 원이 넘는 나라빚, 다음 달 확정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규모에 따라 물가와 재정의 숫자는 또다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됐고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의 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세계 각국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이른바 식량 보호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곡물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곡물 가격이 치솟자 각국들이 내수 우선을 이유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지난 3월 아르헨티나도 콩기름 같은 대두 관련 식품의 신규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르비아, 헝가리, 이집트 등 여러 나라들이 식량 안보를 앞세워 주요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소말리아나 케냐 같은 최빈국들에서는 이미 최악의 기아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뮤직하우로 대표되는 자산 조각 투자 사업 모델이 증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하는 업체가 미술품 실물을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서 공모로 판매한다면 이는 민법상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뮤직하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이 아닌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증권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